국경도, 국적도 없는 물속 세상. 참갈견이나 가는 돌고기 같은 작은 토종 물고기부터 브라운 송어나 베스처럼 커다란 이방인까지, 먹는 자도 먹히는 자도 생존을 위해 선택한 건 넓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한쪽에 180도씩, 좌우 앞에 한꺼번에 거의 330도를 봅니다. 사각지대는 몸통 바로 뒷분입니다. 대신 시력이 지독히 나쁩니다. 민물고기의 경우 눈이 좋다는 잉어도 시력은 고작 0.1 정도. 대부분은 눈이 더 나빠 초고도 근시 수준입니다. 코앞까지 가지 않으면 적인지 친구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물안개를 걷어낼 무렵 잔잔하던 수면에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강태공들의 손길도 빨라집니다. 목표는 브라운 송어. 물이 더 데워지면 숨어버릴 겁니다. 이게 뛰는 거 보면은요, 이쪽이 더 많이 늘더라고요, 이쪽 위에보다. 그러니까 돌, 바위 그런 데로 다 선언을 하죠, 이 브라운이요. 왜냐면 자기네가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에. 여기저기 미끼를 던지길 몇 차례. 오늘도 허탕인가 싶던 순간 부지런히 리를 감습니다. 이내 승부가 갈립니다. 브라운은 맞는데 30cm짜리, 기대했던 것보단 씨알이 좀 작습니다. 딸려올 때 벌써 느낌이 틀리죠. 큰 거 잡으면 벌써 힘이 좋으니까 아, 이놈은 크다. 이제 채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작은 거 잡으면 아, 이건 뭐 내 것이 딸려니까 이건 잔챙이구나. 이제 그리고 낚시꾼들에게 소양강은 브라운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브라운 송어의 손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낚시꾼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오, 와,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오리지널 갈색 송어의 모습이거든요. 수컷인데 연어 같다. 수컷이 약간 주둥이가 기네요, 그죠? 연어처럼 아, 브라운 송어는 원래 유럽에서 살았습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무지개 송어, 토종인 열무거나 산천어와 함께 연어과에 속합니다. 사촌쯤 됩니다. 생태도 비슷합니다. 전부 다 찬물에 살고 육식을 즐깁니다. 구분하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토종인 산천어는 몸 옆에 타원형 검은색 큰 점이 여러 개 있고, 열목어는 잘게 부서진 검은 점이 가득합니다. 외래종인 무지개 송어는 선명한 붉은색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건 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으로도 보입니다. 브라운은 몸통에 있는 점의 색깔이 어렸을 땐 빨갛다가 나이 들면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점을 둘러싼 흰 테두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크기는 산천어부터 시작해 열목어, 무지개, 브라운 순으로 커집니다. 제일 작은 산천어가 20에서 30cm, 제일 큰 브라운은 1m 정도입니다. 외국에선 몸무게가 10kg이 넘는 브라운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큰 덩치만큼 힘도 세고 이빨도 날카로워 프레데터, 약탈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This is an absolute monster. This one's about 15 pounds, but apparently they're taken out here sometimes 25 pounds, even 30 pounds. 브라운은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의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자 우리나라의 생태계 교란 생물입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열목어와의 교잡 가능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교잡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자연적으로 제가 열목어 서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옮겨져서 이게 서식처로 침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큰 거죠. 소양강 일대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와서 여기서만 하시면 좋은데 요거를 이제 내 거주지랑 좀 가까운 좋은 그런 곳들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옮겨지게 되면 이제 얘들이 거기서도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얘들이 이제 확산이 될지를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브라운 송어의 생태에 대해선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새끼를 낳는지, 다른 물고기는 얼마나 잡아먹는지, 혹시 소양강을 벗어난 건 아닌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연구가 안 됐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 그리고 그 안에서도 더 은밀한 곳, 댐의 발전 방류구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제법 큼직한 소가 생겼습니다. 수면에 바짝붙어 때를 지어 오가는 물고기들. 몸통에 붉은 줄이 확연한 게 무지개 송어입니다. 드디어 입수. 댐 건설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물속 세상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카메라를 반깁니다. 외래종인 떡붕어로 보입니다. 어느새 수심 24m 지점. 수온은 8도. 밖은 한여름인데 여기는 한기가 스며듭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몸통 가득한 까만 점의 흰 테두리. 바로 브라운 송어입니다. 입이 꽤 뾰족한 다 큰 수컷입니다. 한 마리씩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류구 옆에 또 다른 소. 여기도 주인은 브라운입니다. 다른 물고기는 안 보입니다. 특이한 건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지낸다는 점입니다. 각자 영역을 나눈 모양입니다. 때를 지어 다니는 무지개 송어랑은 참 많이 다릅니다. 발전 방류구 쪽에 브라운 송어 개체가 유어부터 성어까지 약 40개체 정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었고요. 10cm 조금 넘어가는 그 유어부터 시작해갖고 한 가장 큰 개체는 70cm, 그 정도 그 큰 브라운 송어까지 다양한 그 개체가 그 서식하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댐 방류구를 벗어나 소양강 하류로 내려갑니다. 수염이 짧은 잉어. 눈치가 빠르다는 뜻의 누치. 토종 물고기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멸종 위기종인 가시고기까지 등장합니다. 토종이긴 한데 원래 동해안에 사는 종이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물고기입니다. 사람의 손을 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난 브라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애부터 빨간 점들이 선명한 청소년애, 덩치 큰 어른까지 고루 만나게 됩니다. 등 쪽은 검정색 결이고 복부 쪽은 아래쪽에서 위로 봤을 때 태양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색이라든가 백색에 가까운 색이 나기 때문에 아래 위쪽으로 보호색을 띠죠. 그러다 보니까 몸 옆면에 검은 점이나 붉은 점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돌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것들과 비슷하게 동화되기 위해서 마크가 나타나고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빨리 적들인데 숨기게 하는 어떤 보호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소양강에서 브라운이 잡히기 시작한 건 10년쯤 전부터입니다. 유럽에 살던 게 어떻게 소양강까지 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양식용 무지개 송어알을 수입할 때 묻어왔을 거다. 아니다. 낚시꾼들이 풀어놨다. 이런저런 뜬 소문만 가득합니다. 분명한 건 브라운이 제 발로 소양강까지 온 건 아니란 점입니다.
인간이 데려다 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것도 인간, 보다 정확히는 댐 때문이었습니다. 1973년 완성된 소양강 댐은 맨 꼭대기의 높이가 해발 200m가 넘습니다. 이렇게 높다란 댐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앞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었고 마을길 쫙 내려오면 또 마을이 있었고 개울에 그냥 뭐 돌멩이들 치면 개구리도 나오고 뭐 탱가리 뭐 그런 메기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로 그 생생한 그런 자연수잖아요. 가재 같은 건 막 나와요. 그냥 알 여기다 잔뜩 품어가지고 여기 새끼 여기다 달고 나오고 막 그러면 그거 갖다가 이제 엄마가 튀겨주시고. 대신 댐은 수심이 100m에 달하는 깊은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빛이 잘 안 닿는 곳이 생기면서 깊이에 따라 수온도 달라졌습니다. 상층부는 더울 땐 섭씨 20도 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중층수는 연중 7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중층수를 하류로 흘려보냅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류 쪽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해발표고 130에서 150 구간에 취수구를 통해서 하류로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그 표고에서 수심으로 한 35m 정도 아래에 있는 물이 하류 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 자체가 하류 쪽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덕분에 댐 아래엔 1년 내내 일정한 온도를 지닌 물이 섞여들게 됐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 랜드셋 8이 관측한 물의 표면 온도를 토대로 소양강 댐 하류의 수온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온은 영하 5도에서 29도 사이. 찬물은 보라색, 중간은 파란색, 따뜻한 물은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봄철 지도를 보면 댐 방류구에서 시작되는 파란 물줄기가 발견됩니다. 계절에 따라 강가는 노란과 보라를 오가지만 중간의 파란 흐름은 계속 유지됩니다. 수면은 대략 영상 6도에서 16도 사이. 브라운 송어가 살기 좋은 온도입니다. 이른 아침, 소양강에 배를 띄웠습니다. 브라운 송어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아보러 가는 길입니다. 조사 대상은 소양강댐과 춘천댐, 의암댐으로 둘러싸인 반경 6km 수역으로 정했습니다. 2017년 어업이 금지된 뒤 지난 6년 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공간입니다. 우선 여기에 그물 9개를 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도망이 있어갖고 고기가 저쪽에서 오는 거하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이걸 타고 들어가서 저 원형에 들어가서 안에 원형 저기가 있어요. 예, 원형이 삼각망이라 그래서 저게 이제 삼각형이 돼 있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이제 폭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 뒤 그물을 걷었습니다. 외래종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잡혔습니다. 다시 보름이 지난 뒤 그물을 한 번 더 걷었습니다. 이 브라운 송어 있어. 빨리 끌어야 돼. 그래. 두 마리나 있어, 두 마리. 이렇게 두 번의 그물질로 잡은 물고기는 1,702마리. 종의 비율로 보면 토종과 외래종이 8대2 정도로 가짓수는 토종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마리수를 따져보니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토종 대 외래종의 비율은 6대4. 외래종이 종류는 몇 안 되는데 그 숫자가 많은 겁니다. 외래종 중에서도 블루길이 700마리 넘게 잡혔고 브라운 송어는 10마리, 베스와 떡붕어는 각각 1마리씩 잡혔습니다. 외래 어종 같은 게 블루길하고 베스가 이제 대표적인 어종인데 이것을 잡는 게 저희 어업계에서
약 한 연간 한 2톤에서 3톤 정도를 잡아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우리 유익어종하고 비교해 보면 수량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4대 6 정도, 한 6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획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브라운의 활동 영역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 나온 국립생태원의 조사 결과에는 브라운의 서식지가 소양강댐 방류구 아래에서부터 8km 구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춘천댐 하류에서도 브라운이 잡혔습니다. 댐에서 이 지점까지는 17km, 3년 전보다 2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브라운이 소양강 냉수대에만 산다는 기존의 가설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의암호는 소양강하고 그다음 북한강하고 합수 지점이잖아요. 뭐 여기서 잡혔다는 얘기는 북한강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소양강에서 나온 개체들이 세력권을 확장을 하면서 여기 그 춘천댐 밑에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퍼졌다고 봐도 아마 상당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브라운이 뭘 먹고 사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해부를 해봤습니다. 크기가 좀 작은 30cm짜리 개체에선 하루살이, 날두레 같은 작은 수서 곤충이 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40cm를 넘는 것들에선 물고기 뼈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류, 치어나 미성어 조그만한 것들은 먹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약 한 40mm에서 한 60mm 정도 되는 어린 개체들을 먹었고, 빙어나 버들치 종류로 추정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브라운의 산란철은 원래 겨울인데 6월 중순에 잡은 암컷에서 알이 발견된 겁니다. 생태 교란의 징후입니다.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이 난소가 활성화됐다가 다시 이제 산란 못하고 사그러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난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신기한 게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이 수온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또 일부는 또 제대로 만나면 수컷도 제대로 만나고 그러면 산란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소양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브라운 송어 외에 다른 외래종이 무엇이 있는지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조사 대상을 소양강댐 상류까지 넓혔습니다. 댐 바로 위 호수에서 2곳, 댐 아래 강에서 5곳을 골라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수심에서 내려가는 행동을 멈추게 되면 이 캡이 내려가면서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수심에 있는 물이 여기에 그대로 채집되게 돼서 분석 방법은 eDNA, 환경 유전자 분석을 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분석하려면 생명체를 직접 잡아서 DNA를 뽑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eDNA는 물만 떠보면 그 물에 사는 생명체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eDNA라는 것은 뭐 대기나 토양, 수중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을 채취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수중에 어류가 존재를 한다면 그 어류가 그 부근에 서식하면서 이 탈락된 어떤 조직기나 아니면 배설물 같은 것들이 이 무 수중에 부유하는 것들을 저희가 채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달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소양강댐 바로 위, 누치나 잉어 같은 토종이 19종이었고 외래종은 단 2종만 나왔습니다. 댐 밑에선 더 많은 종류의 물고기 DNA가 검출됐습니다. 외래종도 브라운 송어와 떡붕어, 무지개 송어, 기벨리오 붕어, 줄가물치까지 모두 7종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새로운 걱정거리를 던집니다. 우선 소양강에 사는 외래종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또 소양강의 종 다양성이 다른 하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엔제스를 기반으로 했던 어류상을 보려고 했던 메타바코딩 실험 같은 경우 결과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던 어떤 종 조성의 수가 한 120여 종이었는데 이번 시료들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0여 종의 어종이 검출이 돼서 결국 외래종의 퇴치도 토종 생태계의 복원도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소양강에선. 소양강에 잠수부들이 투입됩니다. 손에는 작살이 들려 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마주친 브라운 송어. 잽싸게 작살을 날립니다. 갓 잡은 브라운의 뱃속에선 미처 소화가 안 된 빙어가 여러 마리 나옵니다. 지금 저렇게 토막이 나는 경우는 네. 도망가는 빙어를 따라가면서 사냥을 할 때 한 입 깨물고 돌아서면서 빙어가 사냥감이 이제 몸이 두동강이 나는 거죠. 환경부가 소양강에서 브라운 퇴치 작업을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기대 이하입니다. 퇴치 첫 해 1,700만 원을 들여 브라운 13kg을 잡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작살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심이 많은 것 같아요. 타 물고기보다 경계심이 많고 계속 얘들은 이제 이동을 하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잡기. 또 다른 외래종 퇴치 사업인 생태계 교란종 수매 사업은 어민 소득 보장 사업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20년 동안 수매 사업에 투입한 돈이 51억 원에 달합니다. 수매 대상은 처음엔 배스와 블루길, 교란종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강준치와 누치, 끄리가 추가됐습니다. 전부 토종 물고기입니다. 사업명에도 무용 어종이란 단어가 첨가됐습니다. 잡히긴 많이 잡히는데 시장에선 팔리지 않는 토종까지 사주면서 교란종을 얼마나 잡아냈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군에선 수매 대상이 맞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매년 수천만 원씩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직접 트럭으로 갖고 와서 매립장에 갖다 놓고 트럭 무게 재서 매립하고 그리고 수매 대금 지급하고 그럼 어떤 물고기인지는 확인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신 거네요, 그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분들이 얼려 갖고 오니까. 그러면 다른 물고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이물질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음 무게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저희가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저희는 어부들을 믿으니까요. 외래종 대응 정책의 남은 한 축인 토종 물고기 방류 사업. 이건 제대로 된 효과 검증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어패류를 포함해 물고기 28종, 29억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사업비는 740억 원이 들었습니다. 계속 어족 자원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낚시를 할 때 이제 고기가 안 나니 이제 낚시도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어족 자원을 이제 풍부하게 하면은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이제 국민 시민들의 그런 이제 여가 생활도 이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만 보면 방류 사업이 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6년 연간 9,000톤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내수면 어획량은 2018년 7,300톤까지 줄었다가 서서히 회복돼 지난해엔 16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를 고지고대로 믿긴 힘듭니다. 조사 방식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선 전국의 표본어가 16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한 번씩 내수면 어획량을 조사하는데 그 방식이 어민들에게 한 달 동안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말로 물어보는 겁니다. 대충 알아요. 어민들이 오늘 잡은 거 이렇게 한 15kg 되겠다, 20kg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달에 이게 맞는 양이 아니니까 이러고 있지 이제. 그건 개인이 쓰는데 아무나 써도 된다고 그냥. 하나도 작업도 안 했는데 뭐 쏘가리 20kg 잡았으면 되는 거고. 그럼 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류 효과를 조사하면 통계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럼 작년보다 더 나왔습니까? 그럼 더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1% 증가, 5%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느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줄어들면 정책적으로 소홀해지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이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약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방류도 있고 그래야 지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춘천의 한 하천에서 동작의 방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BC가 0.14로 나왔습니다. 물고기 100원어치를 방류하면 소득은 14원어치만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경제성이 없다였습니다. 어민들은 그래도 물고기 방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방류를 하면 이제 10에서 20%만 사르면 성공한다래요. 네. 1000마리면 진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사는 거야. 얘네들이 다 잡아먹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외래종이 다 잡아먹으면 치워박는 건 좀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10%? 아니 그래도 그나마도 자꾸 누고 우리가 외래어종을 잡아내니까. 수산공단도 같은 입장입니다. 자연 상태계에도 피라미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품종을 계속 빼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방류를 할 때 인위적으로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먹이 피라미드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이제 적지 조사를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수산종자 방류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추수를 앞둔 들녘. 외래종 퇴치도 못하고 토종 생태계 복원도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환경 정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짐작해야 하는 단서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왕우렁이 얘기입니다. 봄에 4,000마리를 풀어놨더니 잡초를 다 갉아먹어 논이 깨끗해졌습니다. 아직도 왕우렁이가 가득합니다. 왕우렁이는 원래 사람이 먹으려고 일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와 놓고 보니 잡초 제거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알려졌고 지금은 친환경 농업의 주력 일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렁이가 이 풀을 잘 먹고 지가 이제 크기 위해서 잘 먹고 이렇게 하고 제초제보다도 환경적으로다가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친환경 쪽으로다가 할 때는 이 우렁이가 제일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환경이란 측면에서 왕우렁이는 재앙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열대 지방인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도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잘 적응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남, 해남 지역에서는 월동을 해서 그 다음에 직파재배에 벼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는 미나리 쪽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렁이의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2개의 수조에 토종과 외래종을 각각 5마리씩 넣고 상추를 먹이로 줬습니다. 토종과 외래종 모두 이리저리 오가며 부지런히 상추를 먹습니다. 그러다 실험 시작 52분 만에 양쪽의 먹이 먹기가 다 중단됩니다. 토종도 분명히 상추를 먹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양이 얼마나 적은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왕우렁이는 상추에 자기 몸집보다 크게 구멍을 내놨습니다. 이런 왕성한 식욕 때문에 왕우렁이는 브라운 송어랑 마찬가지로 IUCN의 최악의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해롭다는 게 입증돼 2017년 생태계 위해성 1급 생물로 지정됐습니다. 퇴치가 필요하다는 단서까지 달렸습니다.
급기야 2019년엔 생태계 교란종 지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미 친환경론의 90%가 왕우렁이를 쓸 정도로 이 외래종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왔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렁이 농법을 친환경 쪽에서 배제를 시키면 우리나라 친환경 농법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했었거든요. 만일에 왕우렁이를 친환경 농법에서 배제를 시키면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끝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논란 끝에 왕우렁이를 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관리한다라는 또 하나의 어정쩡한 환경 정책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계속 위해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일단은? 아니,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때 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같은 외래종인 무지개 송어와 떡붕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토종 생태계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둘 다 식용과 어업 소득 향상이란 목적으로 국내에 인위적으로 반입됐습니다. 무지개 송어는 브라운처럼 IUCN의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고 떡붕어는 이미 토종과의 교잡종이 나왔을 정도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란종으로 지정된 건 브라운뿐이고 나머지 둘은 아닙니다. 떡붕어는 2009년 교란종으로 지정하려다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무지개 송어는 이런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생태적으로 유해종이 지정되려면 브라운 송어보다 무지개 송어가 먼저 되어야죠. 무지개 송어는 많은 종이 들어와서 양식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자연에도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립생태원은 처음엔 무지개 송어는 번식이 안 돼 자연에선 살아남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무지개 송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부분 삼배체가 들어와요. 삼배체가 들어온다는 건 애들이 자연 생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지개 송어 같은 경우는 하천에 나가도 얘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자연적으로 생식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그 자손들이 못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질문이 그럼 해가 계속 바뀌는데도 무지개 송어가 하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가로 바뀌자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무지개 송어만 계속 파고 연구를 몇 년씩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렇게 연구해 본 적은 없고요. 국내에서 자연 생태계에서 무지개 송어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된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생식을 한다는 증거도 없고 못 한다는 증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무지개 송어와 떡붕어가 교란종에서 빠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브라운은 아직까진 낚시꾼들의 취미용 정도라 교란종으로 지정해도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지개 송어와 떡붕어는 다릅니다. 낚시터에 양식업체, 횟집까지 생계가 달린 이해 당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이 종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유해하고 유전적 교란이 심할 걸로 예상되지만 정책적으로 본다면 산업 규모가 너무 커져서 산업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런 때는 그걸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무지개 송어라든지 떡붕어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췄겠지만 그래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정을 못하고 지금도 있는 실정입니다. 계절에 따라 색색깔 옷을 갈아입는 소양강.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사시사철 바뀌지 않는 풍경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때를 지어놓는 까만 새의 모습입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물반 새반, 새는 전부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잔가지를 엮어 만든 둥지에 다가가자 제 힘으론 오도 가도 못하는 새끼만 남겨져 있습니다. 멀찍이 달아났던 큰 가마우지들은 카메라가 멀어지고 나서야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냥을 시작합니다.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자 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유연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다 큰 건 몸 길이가 1m 가까이 될 정도로 커다란 데다 목구멍도 잘 드러나 웬만한 물고기는 한 입거리밖에 안 됩니다. 물갈퀴가 있는 발로서 수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날개를 이용해서 펭귄처럼 빠르게 수영을 할 수 있고요. 목이 길고 부리가 뾰족하고 그때 갈고리처럼 돼 있어서 큰 물고기도 잘 잡을 수 있는. 원래 가마우지는 우리나라에선 겨울에나 만날 수 있는 귀한 철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텃새가 돼 여름에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개체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2003년까지만 해도 1000여 마리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엔 3만 마리 넘게 관찰됐습니다. 20년 만에 34배나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건 환경 정책이 큰 몫을 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가마우지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놨고 우리나라는 포획 금지 대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야생생물법상 큰 기본 원칙이 야생생물은 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획을 하는 경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 포획을 하든가 아니면 급박한 위협 상황이라든가 하는 제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물 가마우지는 포획이 불가능했고 이러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먼저 배설물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 원주의 거북섬입니다. 수백 마리의 가마우지 무리가 비좁은 섬에 털을 잡으면서 엄청난 양의 배설물을 쏟아냈고 섬엔 땅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말라 죽어갔고 섬은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또 물고기를 먹는 종이다 보니까 요산도 강해서 산성이 강해서 토양이 산성화됨으로써 나무가 죽을 수 있고요. 또 배설물이 잎에 묻어가지고 광합성을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배설물이 상당히 많은 그 질소와 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물에 흘러 들어갔을 때 내수용같이 좁은 수역에서는 부영양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해는 물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가마우지는 토종 외래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심지어 양어장을 습격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물망 같은 걸 쳐가지고 이 외갈이나 황새가 못 먹게 그렇게 막았어요. 근데 이 가마우지는 차원이 달라요. 그 위에다 그물을 쳐놨지만 옆으로 그 빈틈이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다 먹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황새 외갈이는 위에서 한두 마리 쪼아 먹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쯤 되자 환경부도 부랴부랴 가마우지 포획을 허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이번에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이 되면 향후에는 포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포획할 수 있나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앞으로는 지자체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포획 허가를 받아서 일본 요코테시입니다. 위도는 북위 39도, 북한의 원산쯤 됩니다. 기다랗고 좁은 요코테강을 따라 형성된 도시입니다.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이 강 어디에서든 브라운 송어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 회사원은 불과 30분 만에 브라운을 4마리나 잡아냈습니다. でブラウントラウトに関しては、横手が発祥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横手に大量繁殖してまして、実際のところこの近隣の河川にも増えてます。で魅力的なものは、大型でパワーが強いで釣り人がそれに魅了されて、県内はもちろんですけども県外からもわざわざ来て釣りに来られる方も結構多いですね。 브라운이 일본에 나타난 건 1892년. 당시 수입산 민물송어의 알에 브라운의 알이 섞여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100년이 넘는 세월을 일본인들과 함께하면서 브라운은 이제 일본 중북부 7개 현에 폭넓게 사는 흔한 외래종이 됐습니다. 誰かが話して
わけです。ものすごい勢いで今増えてます。もうこれ以上影響があればやはり移動すれば、罰金とかやっていかないとダメなんですけれども. 워낙 많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브라운을 산업 자원으로 간주하고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코테시는 여전히 퇴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요코테강에 들어온 지 50년 정도라 아직은 토종 생태계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信州サーモンといってブラウントラウトとニジマスを掛け合わせて作った魚を地元のブランドの魚として売り出してますので、あまり駆除には賛成しないと言いますか。一方で秋田県とかはそのブラウントラウトを養殖業としては見ていないので、どちらかといえば駆除したい、在来のイワナだったりヤマメを保護したいという立場です。 그동안 포획도 독려해보고 낚시대회도 열어봤지만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 고심 끝에 올해 브라운 퇴치 작전의 비밀 병기를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대형 철제 포획틀 우라이입니다. 브라운 같은 연어과 어류는 산란을 위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 착안해 아예 그 물길을 틀어막아 잡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ここ何年間か横手川でブラウントラウトを駆除し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本来いるはずのイワナ、ヤマメが少ないとは思っています。私が一番今危惧、とても心配しているのは、横手川に隣接しているつながってない川なんですけど、そこからもブラウントラウトが発見されたということで、横手川にいるブラウントラウトがその他の場所へ次々とその移植して増えていってしまうことをとても心配しています。 요코테시 중심부의 이탈리아 식당입니다. 여기선 외래종 퇴치를 위한 또 하나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운 송어 요리입니다. ブラウントラウトって結構食べてみれば結構美味しい魚ですので、釣りにこう横手に来ていただいて、釣りをして美味しく食べていただいて、来ていただいた方には横手の観光もしていただいて、それが駆除外来種の駆除にもつながるとすれば一石二鳥。 이번에 개발한 건 브라운 송어 튀김과 파스타. 민물고기는 회로 안 먹는다는 일본인의 인식을 고려해 만든 요리입니다. 다행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パスタが一番美味しかった。で、さっきのソティのゴルゴンゾーラっていうチーズとああいうソースを使ったやつがまたぐっとグレードの高い美味しい味に仕上がってました。 意外なほど美味しかった。 경기도 이천의 작은 하천입니다. 주말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몰려듭니다. 원래 중남미에 살아야 할 물고기 구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뭐 아이가 좋아하고 이제 보통 구피를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사면은 뭐 2,000원, 3,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저희가 채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재미에 오기는 하는데 이제 외래종이 계속 번식하고 점점 커지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 하천은 죽당천이란 본래 이름 대신 구피천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상류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시사철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이 하천을 데워 구피천의 수온은 늘 20도 안팎을 유지합니다. 물론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소문엔 대략 5, 6년 전쯤 누군가 구피를 조금 풀어놨다고 하는데 이제는 잡았다 하면 열의 9은 구피일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엔 플래티나 시클리드 같은 다른 열대어까지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사람의 문제이지 물고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온배수 나오는 지역에서는 열대 구피 같은 게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결국에 인간이 많이 살면서 활용하면서 환경을 어떻게 망가뜨리냐에 의해서 그런 종들은 언제든지 분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유해종들이 만약에 뭐 지금 들어왔던 것 중에 대서양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만약 여기다 나온다면 또다시 여기에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겨울이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떼가 장관을 이루는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아직까지는 외래종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토종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이곳에서도 브라운 송어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물의 DNA를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지에 곡선 하나가 볼록 솟아오릅니다. 소양강댐 하류의 브라운 송어 DNA 그래프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동해안에서도 브라운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브라운 송어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걸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겨울이 물러간 소양강 상류의 계곡에서 열무거들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차고 깊숙한 계곡에 모였습니다. 멸종위기의 생명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숫자도 많습니다. 여기선 돌고기나 쉬리 같은 작은 토종 물고기들도 마음 놓고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안한 평온일 뿐입니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도 외래 교란종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인간. 인간의 어리석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환경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걱정입니다.